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입니다. 총선이 이제 5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수가 다시 어려워졌다. 이 한국당 등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지지도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저녁 만났던 보수 인사 몇 분 또 하나같이 걱정이 크더군요. 저도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보수 통합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고 보수는 다시 쇠퇴할지 모른다고 말을 했죠. 실제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한국당이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0%, 한국당은 21%였죠. 정의당이 3%나 올라서 10%의 지지를 보여 5% 지지를 보인 바른미래당 2배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죠. 이대로라면 연동제가 아니라도 총선에서 보수는 대참패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조국 특수를 반짝 누린 건데 보수 인사 중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더군요. 조국 재판이 내년 총선 때까지는 갈 터이니 걱정이 없다. 보수는 그 덕을 볼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는 앞으로 보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판에도 한계유형 최강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봐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다시 조국 특수 같은 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서 헛발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물론 보수 세력은 또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총선 때까지 보수 대통합도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인적 쇄신도 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당연히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겠죠. 누가 이런 보수 집단에게 기대를 걸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보수층 유권자들 많은 분들은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아까 말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국정 지지도는요 46%를 기록해서 지금 부정평가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40대가 55%의 지지, 30대가 53%의 지지로서 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 40대 실직률이 이렇게 높은데 제조업 일자리가 너무 많이 사라져서 이제 재취업 희망도 없는 데다가 그들이 탈출로로 선택을 했던 자영업도 1년 내 폐업률이 무려 8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한국당은 흔한 말로 반사적 이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긍정평가가 높은 분야가 어딘지 살펴보았습니다. 긍정평가가 높은 정책은 복지가 무려 57%, 외교 45%, 국방 41%, 그리고 대북 38%였습니다. 뭐 대충 이렇죠. 생각하던 대로입니다. 그 아래 고용은 30%, 교육은 32%, 경제는 27%, 공직인사는 26%로서 긍정평가가 낮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지 57%. 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정부가 살포하고 있는 복지는 뭐 물론 우리 세금입니다만 복지는 그 나름대로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513조 5천억이라는 초거대 예산, 내년 예산으로 총선에서 선심성 공약을 내걸 거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한국당이나 다른 보수 세력들은 무엇으로 지금 집권 여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하늘이 도와서 보수 정당이 뭐 3년 뒤에 정권을 되찾아왔다고 칩시다. 대중의 인식이 이런데 그때 누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복지를 줄여가면서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운이 온다 해도 아르헨티나처럼요 우파 정부는 재정 수지를 회복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킨 뒤에 다시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좌파 정당으로 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 나라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 영국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토니 블레어 정부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정반대 상황입니다. 1997년 보수당 메이저 정부가 무너졌죠. 그리고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집권합니다. 18년 만에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렛 대처 그리고 메이저 다음에 토니 블레어가 다시 노동당 정부를 만듭니다. 토니 블레어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그 무렵 대개 언론은요, 영국의 좌클릭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는 과거의 노동당 정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책 중엔 마가렛 대처의 정책들을 이어받은 것이 더 많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건 충격적이었죠. 그는 제3의 길을 주창했습니다. 제3의 길. 이 제3의 길은요, 그 무렵 유럽의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앤서니 기든스의 책입니다. 기든스는 개인 중심의 자본주의와 집단적 사고의 사회주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새로운 협력사회를 꿈꾸는 그런 새로운 이념체계로서 제3의 길을 내세웠죠.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주인공인 이 새로운 이념은 문자 그대로 대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좌파라기보다는 이 제3의 길을 추종한 최초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의미에서 제3의 길은 유효한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젠 두 앤서니, 그러니까 이 토니 블레어의 정식 이름이 앤서니 블레어죠. 말하자면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하고 그리고 앤서니 블레어가 정책화한 길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나라에선 제가 잘 아는 두 분, 그러니까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정치학자 박찬욱 교수와 번역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3의 길이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왼쪽으로 가버린 여러 정책과 그 폐단을 일순에 정리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남의 여러 나라들이 포퓰리즘을 반복하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포퓰리즘의 늪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역설적으로 제3의 길을 생각하자.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보수 통합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미국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912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죠. 그는 불과 41% 득표율로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과 같군요. 사실 몇몇 사가들은 윌슨을 두고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도 하죠. 사정은 이렇습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대통령을 한번 지냈던 시어더 루스벨트는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을 지원하다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현직인 태프트 대통령에게 패배하죠. 그러자 루스벨트는 탈당을 합니다. 놀랍게도 불무스 당이라는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듭니다. 결국 태프트 후보와 루스벨트 후보는 원래의 공화당 표를 양분하죠. 덕분에 민주당 윌슨 후보는 불과 41%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윌슨의 승리는요, 공화당으로서는 16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윌슨은 재선에 성공해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다음으로 처음으로 재선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되죠. 윌슨은 정치학 교수 출신으로 프린스턴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 뒤에 뉴저지 주지사를 2년 지낸 뒤에 곧장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케이스라는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는 1차 대전에 미국을 참전시키죠.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를 주도하고 국제연맹 창설에 기여합니다. 아니,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를 했죠. 결국 국제연맹에 미국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윌슨은 임기를 17개월 남기고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졌습니다. 파리에서 쓰러졌죠. 당시 부통령은 토마스 머셜이라는 분인데 벌벌 떠는 무능력자였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분은 윌슨 대통령이 살아 있으니까 이 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대단히 망설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은 사실상 초등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않은 윌슨 부인 에디스가 대행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장관을 해고하고 임명을 했으며 윌슨이 필적을 위조해서 법안에 서명까지 했다고 하죠. 나중에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국무장관까지 바꿨다고 하는데요. 물론 윌슨 명의였습니다. 윌슨은 퇴임 후에 3년 만에 죽었죠. 그리고 평가도 아주 박합니다. 자,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2달 안에 보수 통합이 되느냐 여부는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란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황 대표 중심의 통합을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유승민 의원은요, 솔직히 자신과 좌파의 살국림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수입니다. 아니, 최대 변수죠.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스러운 처지가 되어서 무언가 정치적 발언을 해줄 수 있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에 한국당 내부의 사정도 만만치 않죠. 보수가 이렇게 패퇴한 데 따른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물러나는 중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박은 탄핵에 찬성한 비박 탓을 하고, 비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을 방치했다고 친박 탓을 합니다. 그러니 재갈공명이 오고 방통이 오더라도 이 시점에서 보수를 대통합할 묘책은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누가 죽어가는 보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정치판엔 오래전부터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복은 없어도 야당 복은 타고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게이트 같은 헛발질을 한 번 더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지도자들에게 그분들의 경륜을 다 살려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낼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일요일 밤 편하게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